저는 김영철입니다. 78살 서울 중계동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지요. 매일 새벽 5시 낡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섭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가난한 노인으로만 봅니다. 그들 눈에 비친 저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볼품없는 존재일 뿐이죠. 하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제 통장에는 수십억이 있으니까요. 30년 전 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직원 20명을 책임지는 자리였죠. IMF가 닥쳤을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집, 가족의 신뢰까지. 그러나 운 좋게도 남몰래 투자했던 주식 몇 개가 크게 올라 제 인생은 다시 일어섰어요. 돈은 다시 생겼지만 그때 깨달은 겁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김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등교하며 인사합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저를 반겨주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줍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갑니다. 경비 아저씨가 멀찍이서 저를 봤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마도 입주자 대표 이재훈이 시켰겠지요. 벽에는 큼직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폐지 줍는 외부인 출입 금지. 세상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폐지를 모아 재활용센터에 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제 집입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죠. 책상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칩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래 도와주는 학생들 명단이 있어요. 10년 동안 2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르지만 전 그들의 이름과 꿈을 다 알고 있지요. 오늘 새로운 이름을 적습니다. 고민지. 길에서 울며 걸어가는 여고생을 봤거든요. 노트에 적힌 글씨를 보니 장학금 심사에서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5번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쓴 글씨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지만 때로는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진짜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로 결정되니까요. 내일도 저는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설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밀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민지가 멀리서 달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게 웃는 얼굴로 친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죠. 장학금 확정 통지서였을 겁니다. 지난번과 달리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그 아이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런 건 국가가 할 일인데 괜히 오지랖이나 부리는 사람이 꼭 있지. 골목을 지나던 중 이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채 앉아 있었죠. 겉모습만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서 내면의 가난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난 체 하는 사람이죠. 30살 정도의 나이에 입주자 대표라는 직함이 그를 더 거만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수레를 끌고 지나가자 이재훈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합니다. 저를 향한 경멸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괜찮습니다. 78해를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는 일은 이제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그 마음이 더 불쌍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날 오후 낯선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메모장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요. 김영철 할아버지 맞으세요?
저는 지역신문 기자 박지수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사실 우리 지역에 익명의 기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취재 중인데 혹시 관련 정보가 있으실까 해서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될 말은 없네요. 그냥 폐지나 줍는 노인일 뿐이요. 지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했지만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항상 무언가를 캐내려 하니까요. 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목이 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만 관심이 집중될 테니까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느껴졌지만 이미 너무 많은 기자들이 익명의 기부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길 바랐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민지의 이름 옆에 대학 진학 희망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기도를 보냈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제가 익명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창가에 앉아 저녁 햇살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비록 누군가는 저를 보잘것없는 노인으로 여길지라도 제 마음만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울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골목을 돌고 있는데 멀리서 박지수가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일이죠. 무시하고 일상을 이어갔어요. 폐지를 모으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 동네 노인들에게 국밥을 사주는 것까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저 평소대로 행동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노숙인에게 따뜻한 빵을 건넸습니다. 갑자기 지수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사람들이 알면 더 많이 존경할 텐데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잠시 그 젊은 기자를 바라봤어요.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눈동자였습니다. 사람들 시선 따위 신경 쓸 나이는 지났소.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요. 보여주기 위한 선행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때 이재훈이 고급차에서 내려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반짝거리는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울려 퍼졌고 그의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기자 양반,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용하지 말아요. 동네 이미지만 나빠지잖아요. 이재훈의 말에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논쟁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멀어지면서도 귀에 들려오는 지수의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분이 당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문득 나이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제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은 사실 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아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전해주는 것뿐이죠. 다음 날 놀랍게도 지수가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을 알아냈는지 신기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손에는 메모장이 아닌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장학금 익명 기부자가 할아버지 맞으신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열해 동안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지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삿거리를 찾는 것이 아닌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순수한 마음이 보였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때로는 진실을 나눌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오시게. 처음으로 누군가를 제 집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학생들 명단과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장부가 놓여 있었어요. 지수는 그것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도 보였겠죠. 예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제가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시절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부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거지.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기사 쓰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할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그로부터 며칠 후 평온했던 제 생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폐지를 줍기 위해 나섰는데 동네 가게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벽면 텔레비전에 낯익은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훈이었죠. 그가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다니 놀랍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십억 자산 가셨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돈의 출처가 정말 깨끗한지는 의문입니다. IMF 시절 망한 사업가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이재훈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폐지 줍던 노인, 알고 보니 수십억대 자산가. 10년간 장학금 기부. 어떻게 이런 일이? 지수가 약속을 어긴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수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약속대로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재훈 씨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나 봐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평화롭던 제 일상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10년 동안 조용히 해오던 일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익명으로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죠. 저녁이 되어도 집 앞의 기자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유명해지는 것은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져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재훈의 말에 분노가 치밀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문득 별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내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제 오랜 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별이 너무 환하게 빛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관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자취를 감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잠시 떠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사흘째 모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모텔,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할 만한 곳을 골랐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아직도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더 나아가 제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IMF 때 회사가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산을 모았겠습니까? 불법 자금 세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진상은 밝혀야 합니다. 화면 속 이재훈의 말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은 왜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함부로 판단할까요? 자기 마음속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영하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지만 박지수와 민지에게서 온 것도 있었습니다. 지수의 문자를 열어보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비밀이 새어나간 건 제 책임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씨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연락 주세요. 이어서 민지의 문자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돼요.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문자들을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으니 뉴스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이재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이재훈 씨의 과거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활동과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 것인가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통쾌함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의 몰락을 바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안도감은 있었죠. 이틀이 더 지난 후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괜찮소?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언론의 관심, 그리고 이재훈의 몰락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집 앞에 도착하니 여전히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어요.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에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살아보니 돈보다 중요한 게 많더군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을 듯합니다. 집에 들어와 창문을 열자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은 조금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미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계속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 놓인 인생의 다음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생각하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주변 상황이 믿기지 않게 변했어요. 아침에 폐지 수레를 끌고 나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외면하거나 혐오하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이 담긴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런 관심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제 일을 계속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공손히 인사를 건넵니다. 벽에 붙어있던 폐지 줍는 외부인 출입 금지 스티커는 사라졌고 대신 재활용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사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동네 상점 앞을 지나는데 텔레비전에서 이재훈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입주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이재훈의 모습이 왠지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외면했고 그의 과거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아파트 주민 회의가 열리는 현장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이재훈이 앉아 있었어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망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표였다니 부끄럽습니다. 이재훈 씨, 그동안 무시했던 분들께 사과하셔야죠. 사람들의 날 선 목소리를 들으며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의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깨달음.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폐지 수레를 밀며 회의장을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그 순간 이재훈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뭘 했나? 누구에게도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 이상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재훈에게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리를 지키고 제 일을 계속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나 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복수가 아닌 그저 존재 자체로, 침묵으로, 그리고 존엄으로 이뤄지는 복수였죠.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재훈에게 일어난 일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진정으로 깨닫고 변화하기를 바랐어요. 누군가의 몰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익명이 아닌 상태에서 도움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삶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누고 도울 것이며 폐지도 계속 주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폐지 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오는데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오셨군요. 정말 걱정했어요. 지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은 없었어요. 어쩌면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 다 아는데 왜 또 폐지를 줍습니까? 지수의 질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순수한 궁금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이든 내가 할 일은 똑같소. 폐지 줍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게 내 삶의 방식이요. 제 말을 들은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에 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이재훈 씨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에 아파트 전체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대요. 지수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강요가 아닌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옳은 방향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재훈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반짝이는 구두를 신지 않았고 비싼 정장도 입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차림으로 제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할아버지께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닌 진정한 사과였어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것보단 젊어서 깨닫는 게 낫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테니. 이재훈은 그제야 조금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하니까요. 며칠 후 동네 주민들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제 이름이 드러난 만큼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철이 망재단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재단이요. 민지의 제안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껴졌어요. 익명으로 도왔을 때와는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과 이름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IMF 때 무너졌던 제 회사와 그때의 동료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웃는 얼굴이 마치 제가 지금 가는 길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얼굴에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세상에 나눔의 손길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영철이 망재단 개소식 날입니다. 지역 내 작은 건물 한 층을 임대해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편지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도왔던 학생들의 흔적이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폐지를 수거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제 일상이에요. 다만 이제는 폐지를 판 돈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재단 기금으로 공개적으로 기부합니다. 개소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지와 지수는 행사 준비를 돕느라 분주했고 놀랍게도 이재훈도 와서 자원봉사를 자청했어요. 그의 변화는 진심이었나 봅니다. 요즘은 동네 어르신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민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솜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몇 마디만 준비했어요. 단상에 올라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평생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78회를 살아온 이유를 깨닫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무대에 올라 간단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종이에 적힌 글을 읽는 민지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재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짧게 인사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깨달음으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니 뿌듯했어요. 지수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행사 장면을 사진에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기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지수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저를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이 어색하지만 한편으론 자랑스럽기도 해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 수레를 끌고 나섭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시선뿐이지 제 마음은 변함없으니까요. 행사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걸으며 생각했어요. IMF 때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더 큰 부를 가져다 주었다는 아이러니가 느껴집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에 있다는 것을요. 재단 운영을 통해 이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명이 아닌 제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밤 창가에 앉아 별을 봅니다. 이제 내 별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요.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꿈이 밝아지길 바라며 내일도 폐지 수레를 끌러 나설 겁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저는 진정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